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4월 총선이 오늘로써 딱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대표가 오늘 오전에 내놓은 총선 30일 메시지부터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민주당의 21대 국회 내내 보여준 입법 폭주가 지속 강화되는 것을 저지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부패 세력들, 종북 세력들이 이재명 대표 민주당을 숙주로 대한민국을 장악하는 것을 막겠습니다. 폐륜공천, 음란공천, 극우공천, 부패공천 이거 다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 스스로를 공천한 것, 그것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국민들께서 바로 알아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권자인 국민께서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폭망을 심판할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 최상병 사망 사건, 양평 고속도로 농단 사건, 명품백 수수 사건, 주가 조작 사건, 이 5대 실정을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네, 총선을 딱 30일 앞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 그리고 종북 세력의 국회 장악을 저지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5대 실정을 심판하겠다 이런 각오를 밝혔습니다. 먼저 여야 대표의 오늘 메시지 김진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얘기는 항상 팩트를 근거로 해서 틀린 것이 없다. 그리고 표현도 뭐 자극적이거나 선동적이거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데, 이재명 대표를 비교를 해보면 근거도 상당히 빈약하고 또 작은 것을 대폭 부풀리고 그리고 아무리 야당이지만 대단히 선동적인 표현과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는 박정훈 대령의 군기문란 사건인데, 이것을 무슨 윤석열 대통령의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완전히 뻥튀기해서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그리고 무슨 폐륜공천이니 음란공천이니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팩트와 맞지 않다. 그래서 이제 유권자들께서 단순히 일종의 이제 투표를 앞두고 양당의 지도자가 얘기하는 것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동훈 야당 대표 입장은 야당 공천의 내용을 집중 비판한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종북 세력이니 부패 세력이니 이런 표현을 쓰면서 네. 여전히 이 색깔론을 부각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이재명 대표는 소위 이채양명주라고 해서 이태원 참사 사건이라든가 최상병 사망 사건,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 이런 것들을 포함한 5가지 이채양명주 사건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의 정권 심판론에 집중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아마 이 이야기를 서로 저는 여야 지지자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만 지금 보면 여야 대표의 말이 좀 너무 거칠지 않느냐, 그리고 여야 공이 지금 공천에 감동이 있느냐, 말하자면 비전이나 이런 어떤 새로운 공약 이런 것들이 있느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여야 대표 공이 좀 되돌아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총선까지 이제 딱 30일 남았는데 길다면 긴 시간이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진희 의원님, 현재까지의 판세는 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네, 국민의힘이 몇 가지 순조로운 공천을 통해서 상당 부분 만회를 했죠. 여러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뭐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마는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완전히 이 상전벽해죠. 네. 천양지차고 이런 데는 역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리더십, 그리고 많은 우려가 있었던 것이 용산발 낙하산 공천,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사실상 용산과 정부 인사들이 혜택을 본 것은 거의 없고 상당 부분 시스템 공천, 공정한 공천, 잡음이 별로 없는 순조로운 공천으로 잘 마무리됐다. 반면에 이재명 대표 민주당의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비명 행사,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권력 장악을 위한 사당화 공천, 이런 공천 파동의 이 결과로 탈당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래서 현재 보자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보다도 굉장한 폭으로 참패를 했다, 하락을 했다. 더군다나 비례대표에서 조국 신당이 예상보다 약진을 함으로써 비례대표에서도 민주당은 상당히 불리하게 됐다. 그래서 이 판세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상당 부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입니다. 네. 저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날 때 전체 당 지지율은 별로 의미 있게 보질 않아요. 그것은 경상도하고 호남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서울, 경기, 인천에서 몇 석이나 뒤집히느냐가 이번 총선의 관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 경기, 인천의 민주당과 이 국민의힘의 지지율, 그리고 정권 심판론이냐 아니면 정권 지지론이냐, 이것의 변화에 따라서 아마 이제 총선이 30일 남았으니까 한 두세 번 정도 어떤 이 민심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현재는 대단히 국민의힘이 만회를 해서 양강구도 내지는 앞서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됐다, 이렇게 네. 판단합니다. 네, 김진희 의원님 분석 들어봤고 김창룡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현 시점에서는 야권이 좀 유리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한 세 가지 이유를 전 들고 싶은데요. 이번 총선거 그 성격상 윤석열 정권 중간평가 성격이 강합니다. 이런 구도를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윤 대통령 지지 여부가 이번 총선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윤 대통령은 집권 이후에 지금까지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지권이 회복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앞으로도 계속 간다면 이 구도를 어떻게 뒤집을 수 있을까? 말하자면 이 대통령의 낮은 지지도가 이 지역구 국회의원들,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고스란히 반영돼서 정권 심판론으로 이어지는 이런 구도를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계속하지 않느냐, 이런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초기에 야권 분열상이 많이 나타나서 야권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은 상당한 파열음을 냈는데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지금은 상당히 이제 통합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현재 윤석열 정권의 이 무도한 정권이라고 규정하면서 이 단일 대우 형성을 거의 확실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3인 종합, 3인 이 체제로 만들어가면서 통합의 모습을 보여줘서 야권이 상당히 지금 전열을 제대로 갖췄다는 이런 모습들이 앞으로 긍정 요인으로 보이고, 마지막 하나는 여권 공천에 별 감동도 그리고 혁신도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점, 말하자면 될 사람이 되고 안 될 사람은 안 되고 찐윤들이 다 되고, 이러한 예측 가능한 결과가 어느 정도 중도 세력들을 끌어모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기 때문에 여권이 이기기는 쉽지 않은 그런 선거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네, 앞서 김진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해 주신 대로 30일 남았습니다만 하나의 사건, 하나의 변수로도 지지율이 출렁거릴 수 있기 때문에 여야로서는 앞으로 하나의 변수들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좀 꼽힐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좀 터져 나올 수 있는 변수라면 어떤 것들이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요. 이미 얘기가 됐습니다만 해병대 최상병 사건의 주요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이번에 호주 대사로 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법치주의를 무너뜨린다는, 말하자면 주요 피해자를 해외로 빼돌렸다는 이런 국민적인 의식이 확대될수록 이 사안은 굉장한 폭발음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이미 호주 현지에서도 오지 말라고 거기에 반발을 하고 있고, 이게 자칫하면 외교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될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수그러들지 아니면 더 확대될지 조금 더 큰 변수로 남아있고,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앞으로 저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야당에서 소위 말하는 이채 양명주라고 해서 이태원 참사 사건이라든가 최상병 사건, 이 양평 고속도로 그리고 명품백 주가 조작 이 5개 사건의 3가지가 김건희 여사 사건입니다. 말하자면 그만큼 5개 중에 3개가 김건희 여사, 그 앞에만 가면 모든 법치가 무너지고 수사가 안 되고 멈춰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검법도 안 되고.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왜 김건희 여사 앞에만 가면 모든 수사 법치가 중단되느냐, 이런 불만과 이런 어떤 법치에 대한 요구, 이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웠던 것이 공정과 상식입니다. 이런 공정과 상식이 김건희 여사 앞에서 무력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면 선거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최상병 사건하고 김건희 여사 이 2가지 사건이 가장 큰 앞으로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2가지 변수를 짚어주셨는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이채 양명주가 이제 대표적인 선동 구호죠. 그런데 참으로 미안하게도 양명주는 이미 한 달 전에 흘러간 노래다. 한 달 전에 흘러간 물은 바퀴를 물방아를 돌릴 수 없다.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이제 명품백 논란이라든가 또는 주가 조작은 처음부터 예의가 안 되는 것이고요. 자,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보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의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공천 파동이 국민의힘에서는 거의 없고 완전히 민주당 야권이 분열될 정도의 이재명 대표의 일종의 암살 공천, 자객 공천, 이 표적 공천 이런 비명 행사의 대규모 공천 파동으로 완전히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는 거의 불꽃이 사라져가 버렸다. 그것의 반증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입니다. 한 달 전보다 약 10%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어요. 자, 그리고 SNS라든가 또는 빅데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인터넷상에서 지금 김건희 여사 무슨 디올백이나 무슨 주가 조작이나 그리고 야당이 허위적으로 선동을 하는 양평 고속도로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그런 흐름이 거의 어디에 있습니까? 거의 사라졌다. 한 달 전에 흘러간 옛 노래고.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에 중간선거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이 돼야 되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이재명 심판론 플러스 운동권 심판론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그 최상병 이슈는 제가 볼 때는 선거 이슈도 되지 않고요. 애당초 그것은 박정훈 대령이 일종의 어떤 동기인지 모르지만 아니 일병이 직무상의 그런 구조 활동을 하다가 실무적인 실수로 사망한 것을 가지고 해병대에서 이 대한민국 해병대의 사단장과 여단장을 이 사람들을 수사하고 기소해서 재판장에 넘겨야 된다라고 하는 박정훈 대령의 이런 치기 여린 무리수에 공감할 국민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아니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서 전사하는 해병대 이런 사건 사고가 있을 때마다 사단장 목 자르고 여단장 목 자르면 그 군대가 보존이 됩니까?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로서 저런 박정훈 대령 같은 일종의 왕자병에 걸려가지고 무리하게 사단장, 여단장까지 걸고 넘어가는 거는 내가 나서서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로서 제대로 일을 한 것이죠. 합리적인 유권자들은 그런 것을 볼 것이며 그런 것을 마치 막 선동해서 무슨 이채 양명주처럼 저런 식의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이면 더불어민주연합에 해서 위성정당을 해서 그 위성정당의 우산 밑에 숨어가지고 국회에 진입하려고 하는 친북 반미 극렬 세력들 이미 10명의 명단이 거의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켜보는 중도층 유권자가 이거 안 되겠다. 야당 심판부터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네.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잘 모릅니다만 왕자병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박정훈 단장 입장에서는 조금의 반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박정훈 수사단장은 그런 왕자병에 걸렸다는 이러한 이야기는 조금 지나친 측면이 있지 않는가. 지금 수사 기록이 드러난 것을 보면 이 정확한 수사를 하는데 외압이 개입돼 있고 권력이 개입돼 있다는 것이 녹취록에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의 사실관계를 밝혀서 진실을 밝히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박정훈 단장에 대한 개인 인신 공격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국방장관이 자신이 개입됐다는 것이 이 수사 기록에 다 드러나고 이러니까 지금 사실상 도피시켰다, 이런 인식이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사이에서 이미 상당한 고초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양반은 군인이에요. 그냥 군인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려고 했던 해병대의 명예를 걸고, 그리고 죽은 어떻게 보면 자기 부하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려는 그러한 입장에서 이런 수사를 해왔던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만 저도 반론을 좀 제기하겠습니다. 자, 해병대 수사단장은 일개 해병대 대령입니다. 본인이 수사를 해서 결과를 보고했는데 국방장관이나 대통령, 특히 대통령이 그 보고를 받아보고 아니 일개 해병대 일병, 사병의 어떤 실무적인 이런 사고로 해병대의 사단장과 여단장, 이 투스타 이런 사람들을 법정에 세우면 이 나라 군대가 제대로 움직이겠느냐라는 국군 통수권자의 판단으로 그 사람들은 빼라. 그 사람들은 기소하지 말고 법정, 이 경찰에 넘기지 말아라고 대통령이 명령을 했으면 수사단장이 대령이 국군 통수권장의 명령을 받아서 그렇게 고치고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 무슨 방송, TV 방송에 나가서 대통령과 정권과 국가안보실과 국방장관과 이런 윗선에 외압이 있었다라고 부풀려서 막 이런 식으로 군대에 하극상적인 행동을 하면 그 동기를 사람들이 뭐로 보겠습니까? 예?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박정훈 대령에게 한 조치는 대통령으로서 의당해야 되고 정말 너무나 군기를 잡기 위해서 잘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총선을 30일 남긴 가운데 여야 대표의 오늘 행보를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두 분께서 박정훈 대령과 관련된 얘기를 해주고 계시니까 이 부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충남 천안을 찾아서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적극 제기하고 있는데 특히나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 호주 대사 내정 그리고 출국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종섭 전 장관의 대사 임명, 출국 금지 해제 조치와 관련된 외교부 장관 또 법무부 장관을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떤 입장 가지고 계십니까? 처음 잘 보시면 저 사건이 저는 자식을 군대에 보낸 모든 국민들이 내 자식이 군에 가서 의무를 다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만약 죽음이라는 그런 불상사가 생겼다면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그 진실을 알고 싶합니다. 그 진실을 찾아서 정확하게 유가족에게 알려주는 것은 저는 수사단장의 의무라고 보는데요. 그 진실을 훼손하려는 권력의 개입이 있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처음부터 대통령실 개입했다 이런 다 부정을 했습니다. 나중에 가서 드러나니까 이제 개입했다는 것이 나오게 된 것이죠. 만약 그렇게까지 정당했다면 대통령이 처음부터 내가 개입했다 이런 이유로 개입했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국방부 전부 다 부정을 하고 개입 안 했다고 했다가 하나 둘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개입했다는 내용들이 드러나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진실과 권력 사이에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 자식만큼 소중한 그런 생명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불가피하고 개입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렇다면 왜 개입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걸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과정 없이 지금 마치 이 아무런 그런 진실은 밝혀지지 않은 채 사건 주요 피해자입니다. 지금 주장만 늘어서 있지 이런 진실은 없는데 주요 피해자를
호주로 보내버렸지 않습니까? 대사로. 더군다나 장관직에서 대사로 가는 이런 파격적인 움직임을 보면서까지 이 시점에서 보냈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오해를 줄 소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이 진실을 미리 먼저다. 대통령이 그렇게 개입했는지, 권력이 개입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소상히 밝히라. 아직도 진실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이 군에서 일어나는 불상사, 이 사망사, 의무는 사고 사건에 대해서는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그런 어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야당이 저는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한민국의 유권자 중에서는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도 있고 많습니다. 자식을 군대에 보낸 그런 부모들도 있고 그 사람들은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군대가 어떻게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상식과 원칙적인 그런 이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최수근 상병의 죽음은 개인적으로 또는 저 많은 국민들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 사고의 진상은 거의 다 밝혀진 것이고, 그러나 우리나라 군대에서는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저런 일에 복무를 하다가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당해서 목숨을 잃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K9 자주포 이런 사건도 있었고, 포를 쏘다가도 죽기도 하고 지뢰를 밟아서 죽기도 하고, 저 최상병처럼 이 대민 구조 업무에 뛰어들었다가 죽기도 하고. 아니 저런 군인들만 죽습니까? 지난번에 젊은 소방관 2명도 죽었지 않습니까? 화재 진압 현장에서. 예? 그 젊은 소방관 2명이 화재 진압 현장에서 죽었다고 해서 가장 최고봉의 지휘관인 소방방재청장을 재판에 넘겨서 법정에 세우겠다고 하면 그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모든 사건과 사고는 더군다나 순직이나 공무상의 이런 일은 그 진상을 파악을 해서 적당한 선에서 책임을 묻고, 이번 사건도 실무 현장을 지휘한 대대장들은 경찰에 이첩을 해서 법정에 세우질 않습니까? 예? 그런데 느닷없이 수사단장 대령이 말이죠. 해병 여단장, 그리고 포항의 해병 1사단장, 2스타, 예? 해병대 간부 중에서 넘버 2. 이 사람을 그 사건으로 법정에 세우겠다고 막 나선 거예요. 대령이. 그러면 국군 통수권장이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사람의 저런 행동을 놔두면 이 나라 군대가 당나라 군대가 되겠구나.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구나. 질서를 잡아야 되겠구나. 대대장을 법정에 세우면 되지 왜 사단장을 법정에 세우냐 해서 스탑시킨 거 아닙니까? 그럼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종석 국방장관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 대령이 그 말을 명령을 듣고 따라야죠. 대령이 뭐라고 TV에 나와가지고 무슨 이 수사 외압이 어쩌고 저쩌고, 자기가 무슨 TV 스타입니까? 자기가 무슨 먹방에 나가는 예능 TV 스타예요. 해병대 대령이. 그런 사람이 있는 게 한심한 거고, 이종섭 장관은 대통령의 정당한 명령을 아래에 하달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이고, 호주 대사로 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출국 금지를 해제시켜야 되고, 군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특별한 철학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아무리 선동을 한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속지 않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오늘 행변 짚어봤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경기도 고양시를 찾았습니다. 충청권 경기 남부에 이어서 30일을 맞는 오늘 경기도 고양시를 찾은 배경은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경기도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서울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5%포인트를 이겼어요. 서울은 상당 부분 만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의 최대 관건 지역이 인천, 경기예요.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5%포인트 차이로 패했습니다. 서울에 비하면 10%포인트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4년 전 선거에서 경기도 59개 중에서 국민의힘이 겨우 7개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인천의 13군데 중에서
국민의힘이 전멸하고 겨우 한 사람 살았습니다. 무소속의 윤상현 포함하면 두 사람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선거의 관건은 서울과 경기. 이게 양대 관건인데 네. 그래서 그런데 경기도 지역에서 어떤 이 국민의힘이 반전의 어떤 폭발점을 만들려면 우선 이제 분당, 그다음에 지난번에 완전히 전패를 한 수원, 그리고 지난번에 또 완전히 전패를 한 고양, 지난번에 또 완전히 전패를 한 용인. 이 4대 분당 갑 빼놓고는 4개 중에서 다 전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4개 지역에서 반전의 불꽃, 어떤 다이너마이트를 폭발시키고 바람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중에 제일 또 중요한 곳 중에 하나가 이 한강 이북의 고양. 고양시는 4군데 중에서 가불병정인데 심상정 이 녹색정의당 후보가 고양갑에 출마를 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하여튼 4군데에서 이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나 이 탈환을 하느냐. 그래서 당연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가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이 아파트 재건축이라든가 또는 이 서울시로의 편입이라든가 GTX 문제가 걸려 있는 곳 아닙니까? 당연히 저는 여기서 일종의 수도권 탈환 다이나마이트 작전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도 뭐 그런 시각에 동의합니다. 경기 지역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여권이 참패했던 지역입니다. 51석을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갔고요. 국민의힘에서는 7석, 그리고 정의당에서 1석 가져갔던 그런 어떻게 보면 경기 지역에서 참패를 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승부의 교두보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기 지역을 어떤 형태로든 탈환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그런 선거 전략이 일종으로 앞으로 경기 지역에 상당한 화력을 집중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여야의 선대위 구성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대위 원톱 체제로 좀 거론이 되고 있고 국민의힘의 비례정당인 국민의 미래 같은 경우에는 인효한 전 혁신위원장이 국민의 미래 비례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 미래에서는 인효한 전 혁신위원장 카드,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 미래에서는 인효한 전 혁신위원장이 선대위를 좀 이끄는 체제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김진 위원님께서는 이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가능성이 있죠. 우선 인효한 위원장은 원래는 이제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 있는 서대문 갑 지역구 출마설이 나왔었는데 네. 이제 비례대표로 돌아서 호남권을 대표하는 전라남도 순천이 고향이죠. 그래서 이 호남권을 대표하는 인사로서 더군다나 이제 비대위원장을 지냈고 결과적으로 보면 당시 이제 비대위원장 할 때 논란이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성과가 있느냐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원희룡 장관의 인천 계양을 출마를 이끌어내고 네. 그리고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가 곧 이어져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이 공천을 순조롭게 하는 데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 그리고 나름대로 국민들 사이에서 이미지도 괜찮다. 그래서 저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역구나 비례대표 출마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단독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워낙 대중적 인기가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전국 유세에 몰입을 하면 상당히 파괴력이 있을 거로 봅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 원톱 카드, 그리고 국민의 미래에서 인효한 전 혁신위원장이 거론되는 것,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 인효한 혁신위원장의 비례대표 그리고 그 비례대표의 대표 이런 부분은 상당히 가능성이 높고 또 인효한 의원 저 당시 비대위원장에 대한 이미지 이 국민들 사이에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네. 그래서 비례대표 가는 데 대해서는 뭐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요. 한동훈 위원장은 자신 스스로 원톱으로 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상당히 드러냈고 또 자신은 출마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톱으로 충분히
뛸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어서 본인이 아마 인지도나 이런 어떤 지명도 이런데 다른 사람과 쉐어하는 데 대해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리라고 보고 원톱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물론 당의 일각에서는 중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동체제로 가야 된다는 그런 일부 의견이 있지만 한동훈 위원장 본인의 의지가 원톱으로 가자는 그런 의지가 강해서 원톱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민주당도 조만간 선대위를 출범시킬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에서는 3톱, 3톱 체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서 이해찬 전 대표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김부겸 전 총리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선대위 합류를 공식화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가 앞서서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것을 번복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통합과 연대의 정신으로 민주당이 하나로 뭉쳐야 된다. 이런 점을 좀 강조를 했는데 먼저 교수님, 지금 민주당에서 3톱, 3톱 체제가 좀 거론이 되고 있고 이해찬 전 대표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가 선대위원장을 맡는 것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재명 대표는 현재 계양구 출마를 했기 때문에 자신의 지역구도 챙겨야 되고 또는 전국적인 이런 지역구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저는 3톱 시스템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정계를 은퇴한 그런 입장이지만 통합의 이미지가 강하고 또 김부겸 전 총리 같은 저런 분은 사람 자체가 굉장히 통합적인 그런 성격이 강해서 지금 공천 과정에서 상처가 있는 이런 계파 인사들에게 상당히 치유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3+1이라고 해서 지금 3명에 1명을 더 하느냐 덜 하느냐 이런 차이만 있지 3민 공동체제가 형성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네,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제가 첫 번째 떠오르는 느낌은 4민의 공동선대위원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만약에 단독 체제를 간다면 비교를 했을 때 신선감이 너무 떨어진다. 자, 이재명 대표는 법정에도 출두해야 되죠. 그리고 지역구 계양을에 상당 부분 묶여 있죠. 선대위원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전국의 지방에 돌아다니면서 유세를 하는 겁니다. 유세의 가장 큰 핵심은 대중적인 지지예요. 과거에 이제 박근혜 대표나 박근혜 후보가 보여줬던 엄청난 대중 동원력, 대중적인 인기 이런 것들. 이번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을 가만히 보면 특히 저 신선감 그리고 특히 별다른 하자가 없다라는 점 그리고 공천과 이런 점에서 비대위원장을 순조롭게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주자 지지도에서 이재명 대표를 상당 부분 앞서 나가고 있어요. 이런 대중적인 지지가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TV뉴스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아시겠지만 그 몰려드는 인파들의 어떤 인기가 상당해요. 그래서 신선감에서 많이 떨어진다. 이해찬 위원장은 뭐 전략적인 기여를 할지 모르지만 그러면 전국적인 유세를 김부겸 위원장이 담당을 해야 되는데 과연 대중적 인기에서 한동훈 대 김부겸? 저는 뭐 그 점에서는 이미 승부가 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천 배제 등에 항의하면서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던 고민정 최고위원이 오늘 복귀를 했습니다. 13일 만에 복귀를 했는데 동시에 임종석 전 실장도 SNS에 글을 올려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하자 이런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오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SNS 메시지 그리고 고민정 최고위원의 복귀와 맞물려서 오늘 또 김부겸 전 총리가 선대위 합류를 결정했기 때문에 교수님 동시에 어떻게 본다면 친문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동시에 같은 좀 취지의 메시지 그리고 행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서 민주당에서 친문계와 친명계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파열음이 나고 있던 상황 속에서 오늘 어떻게 본다면 친문계들의 일사불란한 오늘 행보 좀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사실은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이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 이 신호와 함께 이제 당의 이탈, 말하자면 탈당 인사들이 상당히 줄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고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사실 돌아왔고 물론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서로
뭐랄까 설득하는 그런 네.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공천이 거의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는 이제는 어떤 형태로 단일 체제를 만들 것인가. 지금까지는 혁신 공천을 내세워서 상당한 그 상처도 있었고 또 탈당이라는 아픔도 있었지만 이제는 통합 공천으로 단일 대우를 만들지 못하면 현재의 정권과 싸움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어떤 위기의식이 서로 있기 때문에 서로 힘을 합치자. 어떻게 보면 이러한 보이지 않는 서로 간의 네.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단일 대우를 위한 통합 이런 모습은 더 많이 나올 걸로 봅니다. 네. 위원님께서는 오늘 고민정 최고위원이 복귀를 선택한 것, 임종석 전 실장의 SNS 메시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상당히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고도의 정치적인 포석을 두고 있다. 그 워딩이 상당히 정말 인상적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흔들리면 민주당이 무너진다. 자, 이제 친명도 비명도 없다. 나는 백의종군 하겠다. 이런 것들. 바로 며칠 전에 저 사람이 이재명 대표의 칼날을 맞고 정치적인 어떤 라이벌 제거 차원의 공천 탈락을 당한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이지. 자, 그리고 고민정 대변인은 임종석 비서실장과 함께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어떤 의견 조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이 거의 동시에 나오는 것이고, 일단 이 임종석 전 실장을 태두로 하는 일종의 반명 세력, 친문 세력이 노리는 것은 총선 이후에 8월 달에 전당대회 때 당권 싸움입니다. 당대표 선거에 임종석 전 실장이 반명계를 대표를 해서 출마할 것으로 보이고, 그럴 때 당원과 국민들에게 얘기를 하려면 지금 저렇게 본인이 백의종군을 하면서 당의 선거를 도와야 됩니다. 그래야 본인이 대표로 나설 명분이 생겨요. 나는 이재명의 칼날에 낙천됐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의 승리를 위해서 완전히 백의종군하고 뛰었다. 이렇게 전당대회 연설 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그때 당원과 국민들의 표를 상당 부분 모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건 민주당에게는 호재이고, 그리고 이제 아마 저 윤영찬 의원도 잔류를 선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용진, 정봉주 양자의 최대 관심을 끌고 있는 여론조사 경선 결과가 오늘 밤에 나오는데, 만약에 비명계인 박용진 의원도 그 경선에서 만약에 탈락을 하게 되면, 이길 수도 있지만 만약에 탈락을 하게 되면 당의 잔류를 선택해서 임종석, 고민정 대열에 합류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미 반명계의 그런 정치적인 입장은 다 정해졌고, 앞으로 8월 전당대회 대회전이 대단히 궁금해집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임종석 실장이 SNS에 백의종군하겠다,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백의종군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민주당 3톱 체제에 더해서 임종석 전 실장이 과연 선대위원장에 합류할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그런 제안을 한다면, 나는 이제 제안할 가능성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엄청난 라이벌을 다시 부활시켜주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데, 정치는 생물이니까 만약에 그런 제안이 오면 임종석 전 실장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 아마도 제안이 있으면 아마도 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이번에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는 민주당 입장에는 큰 공이 있습니다. 이 파열음이 크게 확산되느냐, 네. 줄어드느냐, 그 분기점이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 문제였는데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그리고 백의종군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당에서는 상징적인 통합의 의미로 3+1의 이 공동선대위원장 구성을 요청할 수도 있는데, 저는 임종석 전 실장의 입장보다는 당 전체의 어떤 지도부의 의견이 어떤 식으로 갈릴지, 합의가 될지, 그게 변수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위성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어제 시민사회목세 후보 4명을 선출을 했습니다. 1번에는 전지혜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 그리고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등이 좀 선출이 됐는데, 먼저 교수님께서는 어제 선출된 더불어시민연합의 시민사회목 3명의 후보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1번 후보는 그 당을 상징하는 건데 이게 반미하겠다는 얘기냐 이런 비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그런 노골적인 그런 정북 인사 이런 식으로 비판도 했는데요. 사실은 비례대표 내용을 어떤 식으로 채우느냐는 네. 이 당의 지지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인사를 누구로 할 것인가는 당내에 충분한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당내 나름대로의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선출됐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에 대해서는 그 유권자의 판단에 맡겨야지 제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에는 좀 네. 무리가 있다. 전체를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유권자의 판단에 오롯이 맡겨. 그게 비례대표거든요. 그렇게 맡기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유권자의 판단에 안 되는 게 비례대표입니다. 왜냐하면 지역구 후보자들은 개별 후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을 해요. 그러나 이 비례대표는 전체적인 어떤 이 더불어민주연합이라고 하는 민주당이라는 우산 밑에 이 같이 끼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민주당 전체라는 걸로 판단을 하지 개별 이런 이 후보들에 대해서 판단을 안 합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위성정당 비례대표가 그래서 우리 사회에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 국가관 이런 것들을 유권자들이 검증해서 찬반을 표를 던질 수가 없어요. 자, 이 당선권 20명 중에서 배분을 하기를 10명을 민주당이 갖고 그리고 이제 이 통진당의 후예인 진보당에 4석을 주고 또 군소 진보정당 연합체인 새진보연합에게 3석을 주고 그리고 각종 이 촛불 시위를 주도했던 거리 투쟁 세력, 시민사회 세력에게 4석을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례 당선권 순번을 1번은 첫 번째 1번은 시민사회 세력에게, 그 다음은 민주당, 그 다음은 진보당 또는 뭐 새진보연합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서 1번을 시민사회 세력 출신의 이 전지 후보가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결의 하나라는 단체의 소속인데 이 결의 하나라는 단체는 예를 들어서 한미연합훈련 반대, 주한미군 철수 지지, 예? 이런 어떤 이 친북 반미적인 상당히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 단체에 소속된 인물이 민주당이라고 하는 이제 위성정당의 우산 밑에서 들어와서 그리고 나머지 이제 통진당 내에도 마찬가지. 한총련 그리고 민주노총 그리고 통진당의 후예 또는 뭐 이제 각종 이런 사람들 전부 다 합치면 그 성향이 전체적으로 친북 반미 극렬 성향이라고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 사람이 10명 가까이 그대로 국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는 통진당의 부활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우려할 만한 사태고 유권자들이 이 점을 잘 유의해서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네, 조국 혁신당 얘기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조국 혁신당 지지율이 상당히 오름세를 타면서 조국 대표가 지역구 선거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1대1 구도를 깨지 않고 비례의석 확보에만 주력하겠다는 지민 비조 전략을 구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거듭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협력 관계이고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을 합친 파이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최근에 인재 영입에도 좀 속도를 내면서 새를 불리고 있는 모습인데 위원님, 조국 혁신당에서 민주당과 합친 파이가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총선의 최대 화제거리 중에 하나로 조국 신당이 등장을 해서요. 예상보다 빨리 그리고 예상보다 더 크게 참 이게
한국 정치와 한국 사회와 한국 유권자들의 일종의 슬픈 현실이기도 한데 이 조국 대표가 그런 전략을 쓴 것은 아주 대단히 현실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진보당도 이 통진당의 후예인 진보당도 지역구에서 민주당하고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비례대표 3석을 달라고 해서 울산 같은 데는 지금 후보 단일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조국 신당이 지역구에 후보를 대거 내게 되면 그러면 야 이제 이거 이 민주당 야당 세력을 분열시키는 것 아니냐라고 민주당 지지 세력이나 중도층에서 이탈을 해서 비례대표에서 조국 신당이 쪼그라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아주 현실적으로 그런 전략을 택하니까 이 조국 신당이 민주당과 이 반윤석열 세력을 도와주려고 하는구나라는 식의 어떤 자기들의 지지자들, 골수 지지자들이 저런 식으로 뭉치니까 비례대표 정당 이 지지율이 어떤 조사에서는 막 15%가 나오고 말이죠. 15%를 얻으면 비례 의석을 10석 정도 갖게 됩니다. 10석.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저는 비례대표에서는 이 추세는 특별한 어떤 이 변화나 왜냐하면 조국 대표와 조국 신당에 대한 지지를 결정한 사람들이 마음을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자면 아마 비례대표의 이 비율이 상당히 커질 것 같아요. 네.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반영돼야 된다. 이런 대전제하에서 국회가 있는 것입니다. 특정 당이 집중적으로 의석을 가져가야 된다. 지배해야 된다. 그런 의식은 굉장히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여러 사회단체나 이런 대표들이 모여드는 데 대해서 우려의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거기도 사실 요즘 종북 세력이 어디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종북 세력으로 매도하는 것은 좀 무리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우려의 시각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 그런 데 대해서 투표를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조국 혁신당 여기에 또 다른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좀 더 선택지가 넓어져서 그런 어떤 소위 말하는 좌파 세력에 주고 싶지 않다. 혹은 이 조국 세력 이런 쪽을 양쪽을 입장을 봐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더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좀 더 편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입니다. 네, 대담을 마무리하기 전에 조금 전에 김진 의원님께서 조국 혁신당 15%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갤럽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의향 조사에서 조국 신당을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15%로 나왔다는 점,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